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시법의 송룡입니다. 자, 3장입니다. 부동산 등기법은 매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요 3장하고 그 다음에 4장, 5장 이 세 단원이 이 부동산 등기법에서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어요. 결국은 3장과 4장과 5장을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정복하느냐, 이것에 의해서 10개 이상을 맞힐 수 있느냐 맞힐 수 없느냐가 이제 판가름이 되는데, 3장의 경우가 내용이 좀 많아요. 내용이 많고 이 3장의 어떠한 그 3장에서 정리한 내용들을 우리가 4장하고 5장에서 또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래서 3장이 중요하면서도 굉장히 또 어려운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3장을 잘 극복을 하시면 자연스럽게 4장과 5장도 정리가 될 거예요. 자, 이번 시간은 이제 3장에서 전자신청과 신청의 의무와 관공서의 촉탁 이 세 가지 파트를 이제 보는데요. 자, 등기신청. 자, 등기신청은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직접 등기소에 방문을 해서 등기를 할 것이냐, 아니면 전자신청을 할 것이냐. 자, 등기신청과 관련돼서는 꾸준하게 시험에 이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등기신청은 내가 직접 등기소에 방문해서 하는 경우와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먼저 전자신청과 관련된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는데, 절차가 이렇게 되죠. 등기는 신청을 하게 되면 접수를 받고, 접수를 받으면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심사를 해서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즉 29조죠. 29조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등기를 기록하면 되고, 각하 사유에 해당이 되면 등기를 각하하면 되는 거죠. 이때 기록과 각하가 부당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신청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이때 신청은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방문해서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자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전자신청에 대해서 요 정리를 하는데, 이 전자신청의 경우가 도입된 지가 한 10년 정도 더 됐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전자신청과 관련된 문제들이 시험에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어찌됐든 우리가 부동산 등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 정도는 체크를 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자, 전자신청에서는 일단은 아무나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전자신청 할 수 있는 자와 할 수 없는 자, 이거를 구별해야 되는데, 키워드는 결국 뭐냐면 이거예요. 전자신청을 할 수 없는 자는 누구냐, 이것만 하나 딱 기억하시면 되는데, 일단 전자신청은요, 자연인, 법인 가능해요. 그리고 초창기 때 전자신청이 도입될 당시에는 외국인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외국인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이렇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무엇을 할 수 있다? 전자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외국인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할 수 있는데, 그 일정한 요건이 바로 뭐냐면 요거예요. 외국인 등록이라든지 국내 거소 신고를 한 경우는, 이와 같은 이러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외국인도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키워드가 이거라고 그랬죠. 전자신청을 할 수 없는 자는 누구냐? 느낌 오셨나요? 법인은 가능해요. 그럼 누구는 안 될까요? 그렇죠. 비법인, 사단재단. 비법인, 사단재단. 즉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 재단의 경우에는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만 잘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대리인은 뭐냐면 방문에 의해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신청 쪽에서 공부를 할 텐데, 방문 신청에서의 대리인은 특별하게 자격이 있다 없다? 자격이 없어요. 방문 신청을 했을 때, 방문 신청하는 경우에 어떤 대리인에 대해서는 특별한 자격이 없어요. 다만 변호사나 법무사만이 그 등기 신청을 어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방문 신청의 경우에는 변호사, 법무사가 아니어도 등기 신청을 대리해서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전자신청의 경우에 이 대리인은
반드시 자격자 대리인이어야 돼. 반드시 자격자 대리인이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서 자격자라고 했으니까 변호사, 법무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변호사, 법무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즉 변호사, 법무사가 아닌 자는 전자신청을 대리해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반드시 전자신청을 대리인이 할 경우에는 그죠? 반드시 누가? 자격자 대리인에 한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즉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경우에는 전자신청을 대리해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방문 신청하고 전자신청의 가장 큰 차이점은 대리인의 자격이에요. 방문 신청의 경우에는 특별하게 대리인의 자격은 없어요. 그러나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반드시 자격자 대리인이어야 한다 이겁니다. 자,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은행 업무를 볼 때 직접 우리가 은행에 가서 그죠? 은행에 가서 방문을 해서 입금과 출금 이런 것들을 했단 말이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폰뱅킹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인터넷 뱅킹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인터넷 뱅킹을 하려면 바로 집에서 인터넷 뱅킹을 처음부터 실시하는 게 아니라 일단 우리 어디를 가야 돼? 은행에 가야죠. 은행에 가서 인터넷 뱅킹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용자 등록이라고 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사용자 등록을 어디 가서 해야 되느냐? 등기소 가서 해야 돼요. 근데 어느 등기소 가야 되느냐? 굳이 관할 등기소가 아니어도 된다라는 거야. 전국에 수많은 등기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전국의 어느 등기소, 그죠? 등기소에 그 대신 출석을 해야 돼요. 사용자 등록은 내가 등기소에 출석을 해서 사용자 등록을 하는데 전국에 아무 등기소나 가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되느냐? 사용자 등록을 해야만 전자신청이 가능해요. 그죠? 그럼 당연히 사용자 등록은 등기 신청 전에 해야 되겠죠. 등기 신청 전에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되는 거고 누가 할 것이냐 사용자 등록은 내가 만약에 등기를 신청한다 그러면 본인이 가야 돼요. 본인이. 그래서 보면 등기 신청 당사자가 사용자 등록을 하든지 만약에 제가 전자신청을 자격자 대리인에게 위임했을 때는 저는 사용자 등록을 안 해도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용자 등록은 등기소에 이 당사자가 등기소에 출석을 해서 사용자 등록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 등록은 대리해서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인터넷 뱅킹을 하기 위해서 은행에 가서 인터넷 뱅킹을 하겠다라고 신청하는데 본인이 가서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지 대리인을 시켜서 가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용자 등록은 당사자가 출석해서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 안 된다? 사용자 등록은 대리해서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하나 체크. 자격자 대리인에게 전자신청을 우리가 위임할 수 있죠. 자격자 대리인에게 전자신청을 위임했을 경우에는 자격자 대리인이 사용자 등록을 하는 거예요. 자격자 대리인이 사용자 등록을 하기 때문에 본인은 굳이 사용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근데 해야 된다라고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있었죠. 만약에 제가 전자신청을 자격자 대리인, 즉 변호사, 법무사에게 전자신청을 위임하게 되면 본인은 당사자는 사용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제출 서류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당사자가 이제 사용자 등록을 할 때는 인감이 들어가야 돼요. 주소증명 정보하고 무엇이 들어간다? 인감을 제출하면서 사용자 등록을 해요. 근데 만약에 자격자 대리인이 사용자 등록할 때는 이거에다 플러스 자격자를 증명해야 돼요. 이해하셨나요? 자격자를 증명해야 된다.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주소증명 정보
사용자 등록을 할 때 제출하고요. 인감도 역시 제출을 하게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내용들이에요. 여기서 이제 조심할 것은 실질적으로 기출됐었던 문제. 그죠? 자격자 대리인이 전자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자격자 대리인이 사용자 등록을 하기 때문에 본인은 사용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 자, 유효기간. 우리가 인터넷 뱅킹을 하더라도 공인인증이라는 것 자체가 유효기간이 존재하죠. 마찬가지로 내가 사용자 등록을 하게 되면 그 사용자 등록에 대한 유효기간이라는 게 존재해요. 자,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몇 년으로 한다? 3년으로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유효기간 내에 이제 유효기간이 경과가 되면 다시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럼 불편하잖아. 또 등기소에 출석하고 뭐 해야 되니까. 서류도 제출해야 되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유효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미리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경과가 되면 다시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됐고 연장이라고 하는 개념은 요 3 쫓아오시면 돼요. 3 그대로.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언제까지? 만료일까지. 그러니까 여기가 만료일이라고 하게 되면 만료일 몇 개월 전부터? 3개월 전부터. 요 사이에 무엇 하라는 거야? 연장 신청해라 이겁니다. 그럼 요 때는 연장할 수 없는 거죠. 우리 공인인증도요.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연장하도록 돼 있어요. 만약에 이 기간이 지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고요. 연장 자체는 역시 유효기간이 3년인 것처럼 그 연장기간도 3년으로 하게 됩니다. 연장기간도 3년으로 하고요. 자, 효력정지에 대해서는 효력정지라든지 효력회복, 해지신청, 등기소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하면 되겠고요. 기명날인 또는 무엇을 한다? 방문해서 신청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되어 있고 효력정지 및 해지신청의 경우에는 전자문서로도 할 수는 있어요. 자, 그다음 등록정보의 변경, 이거는 분실, 이것은 다시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등록번호를 분실했다, 다시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봅니다. 전자신청에 보면 신청과 접수와 각하와 이의신청 4개의 블록을 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신청을 할 때는 신청 정보라든지 첨부 정보, 그다음에 사용자 등록번호, 전자 서명 정보를 등기소에 보내줘야 돼요. 이걸 읽어보시면 돼. 신청 정보는 신청서의 개념이 되겠죠. 신청 정보, 각종 우리가 등기할 때 첨부 정보들이 있어요. 좀 전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라든지 등기필 정보라든지 도면이라든지 등등 다양한 첨부 정보들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첨부 정보, 사용자 등록번호, 전자 서명 정보를 전자문서로 등기소에 송신해야 된다. 읽어보시면 되고, 접수는 등기는 언제 효력이 발생하나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접수할 때 무엇이 발생한다? 효력이 발생을 해요. 자, 전자신청의 경우에 접수 효과는 언제 발생한다면 저장됐을 때.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그러니까 등기신청은 등기신청 정보가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무엇됐을 때? 접수됐을 때, 저장됐을 때 접수된 것으로 봐요. 그럼 저장됐을 때 등기로서 뭐가 발생하는 거냐면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 치하와 각하. 요 치하의 경우에는요. 치하라고 하는 것, 이 치하가 뭘까요? 등기 신청을 스스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전자신청은 등기소에 이렇게 전자문서로 등기소에 보내주는 거기 때문에 치하도 마찬가지로 전산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해서 하게 됩니다. 자, 보정사무. 여기서 이제 보정사무라는 것은 뭐냐? 등기 신청에 흠결이 있는 거예요. 흠결이 있을 때 이것을 바로잡는 것이 보정의 개념인데 역시 치하와 동일하게 보정사무도 역시 전산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을 해서 하게 돼요. 그런데 이 각하의 경우에만 서면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즉 각하 결정의 방식 및 고지 방법은
서면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더라 이겁니다. 요것만 하나 잘 체크해서 보세요. 그 다음에 이의 신청은 등기관이 기록을 하고 각하한 것이 부당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신청할 수 있냐면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이때 이의 신청은 관할 지방법원에다 송부하는 겁니다. 등기관은 전자문서로 보존되어 있는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를 출력하여 인증을 한 후에 그 출력물을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치하와 보정은 전산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하되 각하의 결정 방식과 고지 방법은 서면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다 이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전자신청이에요. 이 정도만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고, 보통 등기는 이제 신청주의예요. 등기는 이제 신청주의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신청에 무엇이 있다? 의무가 있습니다. 제가 이건 어디에서 한번 설명해 드렸었냐면 등기는 무엇에 따라서? 등기는 기능에 따라서 몇 개로 구분이 돼요? 2개로 구분이 되죠. 어떻게 구분이 될까요? 기능에 따라서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로 나눠진다 그랬어요.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로 나눠지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사실의 등기다라고 주로 이제 표현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사실의 등기다라고 하지 않고 표지에 부여하는 거니까 표시의 등기다라고 얘기하죠. 표시의 등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표시의 등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표시의 등기는 등기 기록에 표지에 부여한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표지부의 등기다라고 얘기를 하죠. 첫 시간에 제가 등기법 2번째 시간인가 설명해 드린 것 같은데 이러한 그 표시의 등기의 가장 큰 특징은 무슨 신청이라고 그랬어요? 단독 신청이고 신청의 의무가 있고 몇 월이네? 1월이네. 그러니까 보통 의무가 있는 경우는 표제부를 변경하거나 변경등기, 표제부를 변경하는 변경등기하고 멸실등기예요. 자, 멸실등기는 토지라든지 건물이 멸실됐을 때 하는 거죠. 표시의 등기라고 했어요. 신청의 의무가 있고 단독 신청이고 신청의 의무가 있고 이해관계인이 존재하지 않고 언제나 주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개념에서 다시 한번 여기서 등장을 하게 돼요. 자, 신청의 의무는 등기법상에서의 신청의 의무는 2개로 구분을 합니다. 2개로 구분하는데 첫 번째는 그러니까 신청의 의무는 2개로 구분해요. 하나는 부동산 등기법상에서. 그럼 부동산 등기법상에서 신청의 의무를 두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혼화되어 있죠. 대장과 등기부가 이혼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대장과 등기부가 이혼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신청의 의무를 부여를 해요. 지적에서는 등기 촉탁이라고 하는 또 그런 규정이 또 있고요. 그다음 2번째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에서의 신청의 의무를 두는 이유는 투기라든지 어떤 탈세를 예방하기 위해서 투기와 탈세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신청의 의무를 부여하는데 요거부터 볼게요. 자, 등기법상에서의 신청의 의무 표제부를 변경하는 겁니다. 부동산의 표시의 변경 등기. 그럼 여기서 부동산의 표시의 변경 좀 이따 보고요. 그 다음 멸실 등기.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체크. 대지권의 변경. 이 대지권의 등기는 표제부에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지권의 변경 등기도 1월 이내 하도록 되어 있고요. 건축법상의 사용 승인 이게 뭐냐면은 건축법상의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돼요. 건축법상의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돼요. 그럼 표제부에다가 사용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뜻을 기록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사용 승인이 이루어지면
1월 이내에 그거를 말소하도록 되어 있어요. 좀 이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얘네들은 몇 월 이내 한다? 1월 이내 하도록 되죠. 부동산 등기법상에서의 신청의 의무는 몇 월 이내 한다? 1월 이내 하는 거고요. 누가 하는 거냐면 소유자가 하는 겁니다. 소유자가 하기 때문에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신청? 이것은 무슨 신청? 단독 신청의 개념이 되더라. 단독 신청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부동산이라고 써 있죠. 그럼 부동산은 몇 개로 나눠지면 두 개로 나눠집니다. 부동산은 두 개로 나눠지면서 토지와 무엇으로서? 토지와 건물 이렇게 나눠져요. 그죠? 여기서 표시, 부동산의 표시라고 하는 것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죠? 건물의 표시는 소재, 지번, 건물의 구조라든지 종류라든지 면적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요 면적을 가지고 몇 개 한번 보면은 면적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겠죠. 면적의 증감의 경우에 무엇을 한다? 변경 등기를 하는 거예요. 지목이 바뀌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면적의 토지만 한번 보게 되면 토지의 경우에 면적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경우는 분필했을 때, 제가 지난주에 폐쇄 등기 기록할 때 했어요. 분필했을 때, 그 다음에 합필했을 때. 분필과 합필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뭐라 그랬어요? 합병이라고 그랬죠. 이러한 경우에 몇 월 이내 된다? 1월 이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멸실 등기를 한번 잠깐 보게 되면 멸실 등기도 두 개로 나눠져요. 두 개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무엇? 토지. 또 하나는 무엇? 건물. 자, 토지가 멸실될 수 있고요. 건물의 경우에도 멸실이 될 수 있고, 근데 건물은 또 특이한 게 하나가 뭐가 있냐면 부존재 건물이에요. 부존재 건물에 대해서도 멸실 등기를 하게 돼요. 근데 요 멸실과 이 부존재의 차이점은 뭐냐? 일단 토지가 멸실되고 건물이 멸실이 되면 1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1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다. 즉 신청의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부존재 건물에 대해서는 신청의 의무가 없어요. 부존재 건물에 대해서는 신청의 의무가 없고 지체 없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때는 어떻게? 지체 없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요거 하나 체크하시고 여기까지만 일단 보세요. 그 다음 부동산 등기법상에서는 소유권 보존 등기라든지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는 일단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러니까 보존 등기 볼게요. 동그라미는 뭐냐면 여기서 동그라미의 개념은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전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러면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고 등기를 넘겨주라 이거예요. 근데 만약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전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보존 등기를 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라 이겁니다. 결국은 소유권 보존 등기의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기산일이 틀려요. 내가 만약에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어떤 타인과 이전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계약일로부터 자기 앞으로 먼저 보존 등기를 하고 등기 넘겨주고요.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전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 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고 이전 등기를 넘겨주는 겁니다. 자, 소유권 이전의 경우에는 역시 이전 계약 두 가지예요. 계약인데 쌍무계약이라는 것과 편무계약. 쌍무계약의 경우에는요, 계약금을 주고, 매매가 대표적이죠. 계약금을 주고 중도금도 주고 잔금을 지급했단 말이죠. 즉 이렇게 반대급부 이행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거고요. 편무계약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증여예요.
편무계약의 대표적인 게 증여다. 증여의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라 이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는데 이거를 풀어 쓴 게 바로 이거예요. 등기법. 토지를 분할하고 합병 그러면 몇 월 이내? 1월 이내. 건물의 분할, 건물의 구분, 합병 몇 월 이내? 1월 이내. 요 세 개의 공통적인 것은 뭐예요? 표제부를 변경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표제부를 무엇하는 것이다? 변경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몇 월 이내에 된다? 1월 이내. 자, 토지가 멸실, 건물이 멸실, 몇 월 이내? 1월 이내. 1월 이내. 요 파란색은 뭐냐? 녹색은 뭐냐면 토지가 있고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건물 소유자가 A고 토지 소유자가 B야. 얘가 지금 건물이 멸실됐어요. 건물이 멸실이 되면 이 건물의 소유자가 몇 월 이내? 1월 이내에 멸실 등기를 해야 되는데 얘가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1개월 이내에 멸실 등기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A가 멸실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그 건물 대지에 누가 소유자가 대위에서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 명, 즉 A를 대위해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4번 볼게요. 건물이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할 건물임에도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그 사실을 어디에다가 표제부에다가 기록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건축법상의 사용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말소 등기한다 그랬죠. 몇 월 이내?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1월 이내에 기록에 대한 말소 등기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대체적으로 부동산 등기법상에서의 신청의 의무가 있는 내용들의 대표적인 내용들이에요. 기억하시고요. 그다음 얘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자,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해서 이전 계약을 체결했죠. 계약을 체결한 자는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자, 첫 번째.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아니한 채 계약을 체결한 거야. 즉 계약의 체결 당시에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근데 자기가 보존 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전 계약을 체결한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 뭐야?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해라. 두 번째. 계약을 체결한 후에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경우예요.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보존 등기를 할 수 없는 상태였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후에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 2번에 보시면 소유권 이전이죠. 계약의 당사, 그러니까 이전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이게 쌍무계약이잖아. 쌍무계약의 대표적인 거 여기서 매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때는 반대급부 이행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60일 이내에 하도록 되는데 이렇게 시험에 잘 나와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라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 두 번째, 계약의 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거니까 편무계약이란 말이죠. 편무계약의 대표적인 것이 증여예요. 이러한 경우에는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 된다. 자, 여기서 하나 또 하나 체크. 과거에는 건물의 경우에는 1월 이내에 어떠한 신청의 의무가 있을 때 1개월 이내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가 됐어요. 과태료가 부과가 됐는데 그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상에서 신청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했다,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관공서의 촉탁으로 합니다. 강의 노트 107페이지를 보시면 있겠네요. 자, 여기서 그러면 일단은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등기법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관공서라는 말을 많이 쓰게 돼요. 그 관공서가 도대체 누구냐? 관공서는 국가와 지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국가와 지자체를 무엇이란다? 관공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 예외적으로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라든지 공사도 무엇으로 볼 수 있다? 관공서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관공서는 국가 지자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관공서는 이제 권리관계의 주체로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가 있고요. 주체가 돼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공권력. 공권력의 주체로서 등기를 촉탁하는 두 가지 개념으로 구분이 되는데, 권리관계의 주체로서 이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는 국공유 부동산에 대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다음에 부동산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 하는, 얘는 처분이고 얘는 뭐예요? 얘는 처분하는 거고 내가 권리를 취득하는, 얘는 부동산은 반대로 취득하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말소 등기, 이러한 것들은 관공서가 권리관계의 어떠한 주체가 돼서,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가 A에게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어떠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고요. 이 경우에는 A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반대로 국가가 관공서가 이것을 무엇하는 거? 취득하는 경우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공권력의 주체로서 하는 것들이 대표적인 것이 처분 제한의 등기, 가압류라든지 가처분이라든지 압류라든지 경매 등기, 이런 것들 공권력의 주체가 되면서 하는, 그러니까 이러한 등기가 대표적으로 관공서가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것은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등기는 당사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는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관공서의 촉탁에 의한 등기는 촉탁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을 당사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법 제29조 제2호, 즉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것에 해당돼서 등기관이 이를 밀어내요. 각하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보통 우리가 임차권의 등기라고 하는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등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의해서 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이 법원에다가 임차권의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의한 임차권의 등기는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체납 처분으로 인한 압류 등기, 뭐 이런 것들. 자, 이렇게 처분 제한의 등기라든지 요거 하나 체크할게요.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의한 임차권의 등기를 촉탁을 했는데 그 부동산이 미등기 부동산이에요. 미등기 부동산인 경우에는 우리가 직권 등기에서 나올 거예요. 직권으로 무엇을 한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됩니다. 자, 처분 제한의 등기를 촉탁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의한 임차권의 등기를 촉탁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다? 미등기 부동산이에요. 그럼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직권에 의한 보존 등기는 반드시 법원으로부터 촉탁받은 등기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하는 거예요. 반드시 법원으로부터 촉탁받은 등기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만 하는 겁니다. 따라서 체납 처분으로 인한 압류 등기는 이것은 법원에서 촉탁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에서 촉탁하는 거라. 근데 촉탁을 했더니 미등기 부동산이에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이거 상당히 생각보다 되게 중요해요. 나중에 직권 등기에서 다시 한번 나올 거고요.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원칙적으로 단독 신청이에요.
단독 신청인데 왜 단독 신청이냐면 A가 소유하고 있는 이 부동산을 기업자가 수용을 하게 돼요. 기업자가 수용을 하게 되면 A가 당연히 등기에 협력을 안 하겠죠. 협력을 하지 않으니까 기업자가 단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지금 수용의 주체가 누구야? 관공서예요. 그럴 경우에는 촉탁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고요. 공매 처분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 등기도 역시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또 관공서의 촉탁은 어떠한 당사자가 돼서 그러니까 권리관계의 주체가 돼서 하는 것과 공권력의 주체가 돼서 하는 것들로 구분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관공서의 촉탁에 의한 등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관공서의 촉탁 등기의 특징, 관공서는 국가잖아. 국가이기 때문에 관공서는 일반적인 어떤 등기하고 많은 예외 규정을 둬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출석주의의 예외입니다. 우리는 등기소에 출석을 해서 등기를 해야 돼요. 근데 관공서의 경우에는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우리 지적에서 등기 촉탁이라는 거 배웠죠. 그럼 등기 촉탁을 할 때 지적직 공무원이 등기소에 직접 가서 촉탁을 할 수도 있지만 우편으로 보내도 돼요. 그러니까 우편으로도 가능하니까 이것은 무엇이 아니다? 출석주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출석주의의 예외 규정이 되는 거고요. 좀 전에 얘기한 거. 관공서가 촉탁을 하는 것은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가 가압류 등기는요. 가압류는 관공서의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서 등기소에 가서 가압류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당사자가 신청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서 등기를 가서 해요. 그러면 등기법 제29조 2호에 의해서 즉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것에 해당돼서 등기관이 싹 밀어내요. 각각 결정한다는 소리예요. 그다음 요게 최근에 이 부분이 시험에 출제가 된 거죠.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때는 뭔가 불일치하더라도 오케이 이렇게 돼요. 관공서가 촉탁할 때는 뭔가 불일치하도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등기 기록과 대장상의 부동산의 표시가 부합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등기를 무엇한다? 수리해야 된다 이겁니다. 가장 최근에 시험에 출제됐었던 지문이고요. 자, 관공서가 공동 신청에 의해서 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동그라미 쳐놨죠. 그러니까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예요. 할 수 있다. 즉 관공서가 부동산을 A한테 처분합니다. 그러면 이제 관공서가 매도인의 입장이 되는 거고 A가 매수인의 입장이 되고 관공서가 의무자가 되고 둘이 무엇이 된다? 권리자가 돼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관공서가 의무자가 되고 매수인이 권리가 돼서 공동으로 등기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어떻게 촉탁에 의해서도 할 수 있어요. 촉탁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공동 신청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이때 관공서가 의무자인 경우에는 관공서는 국가 지자체라고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예외 규정을 두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등기 신청할 때 관공서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요. 그리고 인감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왜? 관공서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등기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관공서의 촉탁. 권리자의 청구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이게 무슨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고 교부한다 이게 뭐냐면은 등기가 완료가 돼요. A 앞으로 뭐가 돼? A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권리는 누가 취득하는 거냐면 A가 권리를 무엇하는 것이다? A가 권리를 취득하는 거예요. 이거를 둘이 가서 공동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권리자의 청구에 따라서 A의 청구에 따라서 관공서가 촉탁을 할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등기가 무엇이 되냐면 등기가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면은
등기가 완료가 되면 등기관은 등기필 정보를 작성을 해서 교부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A 때문에. A가 나중에 부동산을 처분하게 되면 권리를 취득하고 등기관으로부터 받은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작성을 하는 거고요. 반대로 이런 경우 A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이번에는 관공서가 취득을 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역시 관공서가 촉탁에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무엇도 가능하다? 공동 신청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럴 때 매도인 의무자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돼요. 일단 관공서가 무엇을 할 때는 관공서가 촉탁을 할 때는 관공서가 권리자든 관공서가 의무자든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의무자의 승낙을 받아서 관공서가 또 무엇 할 수 있어요? 촉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등기가 무엇이 됐냐면 완료가 됐어요. 이렇게 등기가 무엇이 됐다? 완료가 됐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권리는 누가 취득하는 거야? 관공서가 권리를 취득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관공서기 때문에 등기관은 별도로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교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관공서기 때문에 주지 않아요. 관공서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헷갈린 게 하나 있어요. 요 부분. 요거하고 이 부분이 이제 헷갈리는 겁니다. 이 부분하고 헷갈릴 수 있는데 요걸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등기가 완료되면 완료 후에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을 해서 이것을 교부를 하게 됩니다. 누구한테? 권리자에게 교부를 합니다. 단 관공서가 촉탁을 할 때는 그러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그러니까 관공서가 촉탁을 할 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 예외 규정이 있어요. 여기에 예외 규정이 바로 뭐냐면 관공서가 촉탁을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권리자를 위해서 촉탁을 할 때는 얘 때문에 등기필 정보를 무엇을 해야 된다? 작성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관공서가 권리자를 위해서 소유권 보존이라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작성해 준다는. 그러니까 그냥 관공서 촉탁이면 작성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 단서 조항에 관공서가 권리자를 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했다. 그러면 그 권리자 때문에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 보면 관공서가 촉탁을 했을 때는 얘 때문에 여기서는 작성해 주는 거고요. 여기서는 관공서가 권리를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작성하지 않는 거예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체크해서 보시고요. 그다음 관공서가 등기 명의인 등을 가름하여 촉탁할 수 있느냐? 뭐 그냥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체납 처분으로 인한 압류 등기를 촉탁하려고 보니까 등기 명의인의 표시 변경 등기를 안 해놨어요. 상속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포괄 상속인이 있다고 하게 되면 이들을 무엇해서 등기 명의인이 부동산의 표시의 변경 등기를 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등기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등기를 하지 않았다. 상속 등기, 그 다음 포괄 승계로 인한 권리 이주 등기를 무엇을 할 수 있다? 이들을 가름해서, 즉 등기 명의인을 가름해서 촉탁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체납 처분으로 인한 압류 등기를 촉탁하려고 보니까 이 등기가 안 되어 있어요.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가 안 되어 있으면 안 돼. 그러면은 이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 누가 하는 거예요? 등기 명의인이 하는 거죠. 명의인에 가름해서 이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체납 처분으로 인한 압류 등기를 촉탁하려고 보니까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야. 그럼 못 해요. 그러면 이 명의인에 가름해서 이 등기를 무엇할 수 있다? 촉탁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에요.
자, 관공서가 공매 처분을 한 경우에 촉탁할 수 있는 등기. 자, 관공서가 공매 처분했을 때는 권리자의 무엇에 따라서 청구에 따라서 권리의 이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매 처분으로 인해 소멸한 권리 등기의 말소 등기라든지 체납 처분에 의한 체납 처분에 관한 압류 등기를 말소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촉탁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한 번씩 얘네들 읽어보시면 돼요. 시험의 지문으로 등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타이틀로만 관공서가 등기 명의인 등을 가름하여 촉탁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공매 처분으로 관공서가 공매 처분을 한 경우에 촉탁할 수 있는 등기, 공매 처분으로 인한 이전, 공매 처분으로 인해서 소멸되는 말소, 그다음에 압류의 말소 이런 것들을 촉탁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이번 시간은 크게 3개에 대한 걸 한 겁니다. 전자신청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신청의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구별하는 거, 관공서의 촉탁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했어요. 굉장히 이제 관공서 쪽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신청의 의무 부분도 어찌됐든 4장과 5장에 다시 한번 등장을 하게 돼요. 전자신청은 오늘로서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신청 한번 보시고 신청의 의무는 뒤에 다시 나오니까 반복학습으로 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관공서 촉탁과 전자신청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